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불금부터 일요일까지 3일에 걸쳐 K리그가 열리면 주말이 그야말로 순삭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날 경기가 열리면 다른 팀 경기는 라이브로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기다리면서 다른 경기까지 꼼꼼히 볼 수 있다는 점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요일에 직관하고 나서도 쉴 수 있는 주말이 이틀이나 있다는 것도 개꿀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월요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 주말 후유증 그리고 월요병이 심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리뷰는 창 기자가 개인적인 일로 부득이 결장 중이어서 저 혼자 찍습니다. 불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점 감안하시고 28라운드 리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경기는 수원FC와 인천전입니다. 인천이 극적으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창 기자가 대본을 써서 창 기자의 어떤 멘트 냄새가 풍길 겁니다. 인천이 어려운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4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주중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20분의 여파가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밀리는 경기였지만 기어코 승리하면서 팀으로서 힘이 다시 올라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원FC는 지난 강원전 승리로 흐름을 타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추격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라인업을 보면 수원FC는 지난 강원전과 비교해서 골키퍼, 수비 라인은 그대로였고요. 허리지는 김선민이 복귀해서 이승우, 이영재와 3미드를 이뤘습니다. 부상이었던 이광혁이 3톱에 들어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인천은 최근 재미를 본 352 대신 343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중 경기 여파 때문인지 멤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이퐁정과 비교해서 무려 7명이 바뀌었습니다. 전반에 2개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반 28분이었죠. 싱크홀 사태. 많은 분들이 보면서 목미했을 텐데요. 그라운드 잔디를 지지하는 토사가 유실돼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김현은 하마터면 큰 부상을 입을 뻔했고 다행히 경기가 진행됐지만 그라운드 회복까지 꽤 시간이 흐르면서 전반 인저리 타임이 12분이나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신세계 선수의 부상입니다. 전반 53분 신세계가 천성훈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고 쓰러져서 교체되면서 준비한 센터백 라인이 붕괴됐습니다. 그 사이에 인천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48분 김현수의 스루패스를 김준엽이 투지 있는 크로스로 연결했고 천성훈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천성훈의 수협전 4번째 골, 총 5골 중 4골을 수협에 몰아넣는 수협 킬러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후반 수협이 김주엽을 센터백으로 두고 5인표를 오른쪽 측면, 윤빛가람이 수미로 기용되는 대단히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바꾸는 등 승부수를 띄웠고요. 이게 멋지게 통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광혁의 크로스를 이승우가 마무리하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수협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수협은 이날 후반전 11개 슈팅 중 2개가 골대에 맞았고요. 7개가 골문으로 향했는데 이승우의 득점을 제외하고는 인천의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인천의 골문에는 김동헌이 있었습니다. 김동헌은 이날 6개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면서 인천의 후방을 단단히 지켰는데요. 후반 33분 이광혁의 골대를 맞추는 슈팅을 막아낸 건 단연 백미였고요. 김동헌을 이날 KOM으로 하겠습니다. 수원FC의 공격을 잘 막아내던 인천은 후반 추가 시간 5반석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인천은 이날 승리로 상위권을 향한 중요한 고지를 점령을 했고요. 수협은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로페즈의 퇴장 악재까지 겹치면서 잡을 수 있던 경기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전북과 대전전이고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북은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 승리가 없습니다. 2위 추격에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호를 상대로 승점을 따내는 의적이라는 평가를 하던데 대전은 이날도 전북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전북전 1승 2무로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전북은 퇴장을 당했던 홍정호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요. 아마노 준이 모처럼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승호가 나나보아탕의 짝으로 나섰고 송민규와 하파실바가 공격 자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대전은 포백에서 3백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변준수가 안톤, 김현우와 라인에 가세를 했고요. 이현식이 윙백으로 선발 출전했고 이진현, 김인균 그리고 스토크헤
시행을 앞둔 배준호가 마지막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유민이 오랜만에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양팀을 극명하게 가른 자리는 최전방이었습니다. 최근 물오른 득점 감각을 보이는 선수죠. 바로 티아고. 티아고를 앞세운 대전이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전반 33분 김인균의 크로스를 받은 티아고가 득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티아고는 3경기 연속골, 3경기에서 무려 6골을 쓸어 담으면서 득점 선두를 질주를 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역시 최전방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원톱으로 나선 하파실바는 62분을 뛰는 동안 한 개의 슈팅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측면을 활용한 축구를 하는데요. 보아탱이 잘해주면서 측면까지 가기 위한 과정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측면에서 다시 가운데로 볼이 넘어갈 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모습입니다. 이 고민이 있는 페트레스쿠 감독이 재미있는 변화를 줬는데 수비수 페트라스에게 활용이었습니다. 박투박 미드필더는 있지만 박투박 수비수는 아마도 K리그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방에서 높이가 필요한 순간 어김없이 달려가서 높이 싸움을 해줬습니다. 페트라스의 이날 공중볼 승리가 무려 13번, 성공률이 86.7%에 달했습니다. 페트라스의 존재로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수비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태클 성공률이 100%였는데 그중 하나가 후반 27분 역습 상황에서 김인균의 슈팅을 멋진 태클로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전북은 전반 37분 송민규의 동점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후반 막판 양팀은 좋은 기회를 한두 차례씩 잡았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전북은 후반 39분 구스타보의 헤더가 골대에 맞고 나온 거, 대전은 후반 44분 유강현의 헤더가 김정은 골키퍼에 막힌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양팀은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은 계속 부진했던 구스타보가 그래도 골에 가까웠던 슈팅을 날렸던 것, 대전은 이날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조유민이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는 게 소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대구 제주전이고요. 홈팀 대구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7월 제주전 승리 이후 기나긴 무승을 기록했던 대구가 다시 제주를 잡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제주는 2연패를 당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대구 최영권 감독은 벨톨라를 처음으로 선발 투입하고 부상에서 돌아온 바셀루스가 선발로 나서면서 세징야, 바셀루스, 벨톨라, 브라질 트리오가 가동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너지가 확실했습니다. 벨톨라가 적재적소에서 패스를 뿌려주고 바셀루스가 공간을 잘 파고들면서 세징야가 확실히 힘을 받았습니다. 3분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바셀루스의 슛을 김동준이 쳐낸 장면, 4분 벨톨라의 패스를 받은 세징야가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놓인 장면, 5분 벨톨라의 헤더를 세징야가 슛으로 연결하는 장면, 9분 바셀루스를 향한 벨톨라의 예리한 패스 하나로 다시 한번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제주는 김동준의 선방과 골대 행운으로 간신히 초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제주는 고정 패턴대로 전반 초반 교체를 통해 주전급 자원을 투입을 했지만 주도권을 쉽게 되찾아오지 못했는데요. 35분 기회가 왔는데 이주영의 오른발 슛이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돼서 골대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마 대구 팬들은 이런 식의 실점을 한 트라우마, 강원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은데 공이 윗그물에 얹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구의 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가 후반 10분 에드가 장성원 투입하면서 공격 조합의 변화를 줬고 6분 뒤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에 브라질 선수들이 열심히 골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골을 넣은 건 한국 선수인 고재현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홍정훈의 헤더가 골대 맞고 나온 공을 고재현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선정의 달인 고자기가 등장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경기력적으로는 세징야, 벨톨라, 황재현이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재현의 득점이 승점 3점으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고재현을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5월 20일 대전전 이후 99일 13경기 만에 오랜 기다림 끝에 6호 골을 쐈습니다. 그간 게임 명단 탈락도 있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그걸 한 번에 날리는 시원한 골이었습니다. 이후에 제주가 헤이스를 앞세워서 골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송주훈, 임채민의 슛이 골대를 벗어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대구가 13개의 슛으로 유효슛 8개, 제주가 14개의 슛으로 유효슛 4개,
결국 위협적인 찬스를 더 많이 만든 대구가 승점 3점을 가져갔습니다. 대구는 최근 수년간 여름을 부진과 함께 시작해서 선선해지는 늦은 여름 그리고 초가을에 살아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김없이 9월이 다가오자 승리를 차지했고요. 반면 제주는 지난 수원전과 비슷한 패턴으로 패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원정 성적이 워낙 좋아서 원정 남기일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6월 이후 원정 7연패, 최악의 원정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반등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강원과 포항이 승점을 나눠 가졌습니다. 강원은 홈에서 1위, 울산 2위 포항에 지지 않았고요. 10위 수원FC와 11위 수원에는 패하는 강강약약의 행보를 이어갔고요. 포항은 무패 행진을 6경기로 늘리면서 2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라인업을 보면요. 강원은 확실히 플랜 A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3경기 연속 같은 라인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포항은 지난 서울전과 비교해서 누적 경고로 빠진 그랜트 자리에 예상대로 하창래가 나왔고요. 이선에 변화를 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은 홍윤상이 처음으로 선발로 나섰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한 양상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포항의 점유율 66대 34, 2배 이상 볼을 점유한 경기지만 유효 슈팅은 단 1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원이 박스 안에서 상대를 잘 막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강원이 지난 수협전에서 이날 패하면서 멘탈적 부담감 가질 거를 봤는데 집중력이 상당했습니다. 포항은 풀어나가는 플레이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는데 마무리 장면에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항은 포항이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전반 16분이었습니다. 제카의 감각적인 백힐킥을 받은 홍윤상이 침착한 오른발 가마차기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지난 대전전에서 극장골에 이은 2경기 연속골입니다. 김기동 감독도 경기 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기술도 그렇고 대담함도 그렇고 지금 체력적 부담이 있는 포항 이선에 확실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 슈팅은 포항의 이날 전반 첫 슈팅이자 이날 경기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강원이 곧바로 반격합니다. 이승원 대신 교체 투입된 알리바이프가 전반 33분 통렬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발등에 제대로 얹힌 미사일 같은 슈팅, 서울 시절 잘 보여주던 모습이죠. 알리바이프의 시즌 1호 골입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쳐 제 몫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알리바이프가 살아날 경우 이선에서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원 입장에서 의미 있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김기동 감독이 한찬희, 고영준, 김인성, 이호재를 차례로 넣으면서 승부수를 띄웁니다. 아쉽게도 교체 투입한 선수들에게 여러 차례 기회가 왔지만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요. 한찬희와 이호재의 찬스는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고영준과 김승대가 함께했을 때 묘하게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게 김기동 감독 입장에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은 후반 39분 무려 4명의 선수를 뒤늦게 교체하면서 막판 포항 특유의 힘을 틀어 막으려 했고요. 가브리엘을 축으로 사력을 다했지만 강원 역시 득점하지 못하면서 1대1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KOM은 포항 오베르단으로 하겠습니다. 기복 없는 축신답게 키패스 1개, 획득 13개, 인터셉트 7개를 기록하면서 이날도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 울산전. 제가 쉬는 날인데 가족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아주 재밌는 경기였고요. 2대2로 비겼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전 관심은 서울 김진규 감독 대행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게 됐고 대표팀 시절 선수와 코치로 인연을 맺은 대선배 홍명보 감독과의 지략 대결, 그리고 김진규 대행이 과연 어떤 식으로 팀을 바꿨을까에 경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진규 대행은 10명의 김진규라는 표현으로 선수들에게 터프한 수비를 펼치던 현역 시절 자신과 같은 투쟁심을 강조했고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변화는 있었습니다. 들고 나온 라인업은 4-1-4-1이었고요. 그런데 상대가 공을 소유했을 때는 라인이 6-2-2까지, 그러니까 측면 미드필더인 임상혁과 김진야가 풀백 위치까지 깊숙한 곳으로 내려오면서
식스백 형태를 띠기도 했고요. 미드필더로 출전한 김신진이 기성용 팔로스 비치와 3미들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전북전에서 이제 플랜 B로 재미를 봤는데 이날 컨셉은 플랜 A에 가까웠고, 다른 점은 이동경이 중미로 출전하고 지난 전북전에서 좋은 모습 보인 루빅손이 모처럼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공간을 안 주겠다. 네, 서울이 측면을 두텁게 했다는 건 울산의 공격이 측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고려한 대처로 보이는데요. 울산의 측면에서 대각 패스로 중앙으로 공을 건네는 장면이 많은데 이때 측면 미드필더가 풀백 역할을 하면서 상대 측면 공격수를 따라다니고 순간적으로 풀백들이 달려나가서 패스 길목을 차단하거나 박호, 주민규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팀으로 수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울산 입장에선 패스길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울산 입장에선 안타깝게도 9분 만에 선제골까지 내줬습니다. 우측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기성용이 1차적으로 슈팅을 했는데 이 공이 수비 맞고 바로 일류첸코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일류첸코는 전임인 안익수 감독 체제에선 중용받지 못했죠. 이날 7월 8일 전북전 이후 약 50일 만에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귀중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올 시즌 홈 첫 골이더라고요. 네, 작년 시즌 김진규 대행 체제에서 입지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일종의 신호탄처럼 느껴졌고요. 울산은 전반 중후반부터 서서히 기세를 올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지만 득점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서울로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 양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 입장에선 감사하게도 서울이 후반에도 똑같이 버티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측면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행이 미리 준비한 플랜대로 임상엽, 김진엽 빼고 나상호, 윌리안을 투입한 이후에 울산에게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전반에 유효슛 단 1개를 기록했던 울산은 후반에 유효슛이 무려 9개였습니다. 마틴 아담, 주민규 투톱 체제로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점골과 역전골이 나왔는데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박호, 우측면에 서령우가 활약할 공간이 생겼고 두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공격으로 주민규가 시즌 12호 골과 13호 골을 4분 간격으로 터뜨렸습니다. 울산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양상에서 경기는 2대1 울산의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 서울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윌리안이 좌측면에서 울산 선수 3명을 뚫고 박스로 파고들어서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KOM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대전 하나에서 임대를 온 선수죠. 윌리안은 이날 포함 7골을 대부분 어시스트 없이 개인의 힘으로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선두 울산은 포항과의 승점 차를 11점으로 유지했고요. 서울은 같은 라운드에서 광주가 승리하면서 한 계단 내려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진규 대행은 울산을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는 점에서 데뷔전 치고는 나쁘지 않은 내용과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광주 수원전. 이번 라운드가 전체적으로 아슬아슬한 무승부, 아슬아슬한 한 골차 승부가 많았는데요. 이날 경기는 유일하게 일방적인 양상이었고 광주가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팀으로 벌써 꼽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수원을 잡고 전북, 서울이 나란히 승리하지 못한 틈을 파고들어서 3위까지 점프를 했습니다. 8경기 연속 무패인데요. 찾아보니까 광주 구단 역사상 최상위 리그 연속 무패 신기록입니다. 3위는 7년 전인 2016 시즌 2라운드에서 2위를 차지한 뒤 최고 성적입니다. 상스 판도를 가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3위를 차지한 건 광주 역사를 통틀어 대단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정효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K리그에도 538처럼 상스 확률을 집계하는 업체가 있다면 광주의 상스 확률은 아마도 이번 라운드를 통해 부쩍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을 두고는 다이렉트 잔류 확률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수원은 2021년 10월 전북전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4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8경기에서 단 1패, 많이 패하지 않으면서 멘털리티에 변화가 생겼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날은 김병수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원이 자멸을 했습니다. 라인업 보면 광주는 부상한 티모 대신 미드필더 이순민, 국가대표 발탁
축하드립니다. 네, 센터백으로 놓고 미들 자리엔 이희균을 정호연 파트너로 기용했습니다. 수원은 서정원 아들이죠. 네, 서정한을 미드필더로 선발 투입하고 명준재, 김경중을 공격진에 투입했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광주 페이스였습니다. 광주 특유의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수원 수비진이 속수무책으로 휘둘렸습니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허율에게 위험한 찬스를 연속해서 내줬는데요. 17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안영규가 적절하게 내준 전진 패스를 이희균이 건네받아서 득점으로 연결했는데요. 이희균은 3월 18일 인천전 이후 약 5달 만에 시즌 2호 골을 넣었습니다. 비단 이희균이 득점을 해설하기보단 이날 광주의 경기력은 지금까지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로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3월 인천전 이후의 가히 최고였습니다. 그날 광주가 5대0 깜짝 대승을 거뒀는데 이날 페이스도 비슷했습니다. 수원이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몰아붙여서 37분 아사니가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수원 김병수 감독이 하프타임에 뮬리치, 김태환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꾀하는데요. 도리어 후반 1분과 6분 엄지성에게 연속 실점을 허용합니다. 이희균 1골, 엄지성 2골, 아사니 1골 1도움. 세 선수가 맹활약했다는 점에서 3월 인천전이 떠오르는 그런 경기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광주가 이날 유슛이 10개, 양영모가 선방 6개, 그러니까 4대0 이상의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KOM은 엄지성으로 하겠습니다. 6월 포항전 이후에 약 90일 만에 골맛을 봤는데요. 프로 데뷔 3년 만에 첫 멀티골이더라고요. 올대 소집 전에 확실한 반등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양 측면에서 아산이 엄지성이 뒤흔들 때 광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날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이정열 감독은 몇 번이나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아사니와 허율이 리드하는 상황에서 경기 지연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는 오랜 기간 경고 트러블에 걸린 상태였지만 잘 버텼거든요. 결국 이날 경고를 받아서 다음 울산전에 나란히 결장하게 됐습니다. 티모와 아론이 부상, 엄지성이 올대 합류로 결장한다면 울산전에서 정상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은 바로 다음 경기가 슈퍼매치인데요. 이 경기가 어떻게 자극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고승범은 이마 부위가 크게 다친 것으로 보여졌는데 월요일 오후에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29라운드 프리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